지난 강의 소개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 다룰 시기는 1920년에서 27년. 20년은 이제 김교신 선생이 도쿄로 유학을 가게 된 시기부터였고요. 그해 4월에 기독교로 입문하게 되고 그해 말 우치무라 간조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유학을 하다가 27년 3월 무렵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27년 7월에 성서조선을 창간하게 됩니다. 우선 성서조선 창간 무렵의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26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유한 파일에는 여름이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여름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어, 우치무라 간조의 성서 강연회에 참석하던 조선인 청년 6명. 이 6인의 조선인 청년이 도쿄 서쪽 스기나미촌에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매주 우치무라 강연에 가기 전에 따로 이제 모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조선을 걱정하면서 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자. 잡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나온 것이 성서조선입니다. 창간이 된 것은 1927년 7월이었습니다. 김교신, 함석헌, 정상훈, 송두용, 유석동, 양인성 이렇게 6명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제가 내놨는데요. 음, 여기 앉아있는 어, 오른쪽 두 번째 김교신 선생이고요. 그 옆이 정상훈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맨 왼쪽이 유석동, 맨 오른쪽은 송두용이고요. 서 있는 분이 양인성, 함석헌 이렇게 6인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27년 초 무렵이 아닌가 그냥 짐작입니다. 그것도 성서조선을 창간하기로 하고 이제 김교신 선생은 곧 조선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러나 아직은 학생인, 그래서 모두가 학생복을 입은 그런 사진이죠. 이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떠올려 보면 이 사진 한 장으로 또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네, 이 6명이 초기 성소조선의 동인이었습니다. 정상훈 선생이 초기에는 편집을 맡았습니다. 1900년생. 지금까지 그 이런저런 자료에는 다 1901년 함석헌, 김교신, 양인성 모두가 정상훈 선생까지 해서 다 190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그 어디죠? 우리 김교신 기념사업회 단톡방이었나요? 그 어느 분이 정상훈 선생의 후손들을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1900년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나 확실 있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1900년으로 해놔 봤는데요. 네. 이건 좀 더 점검이 필요하긴 합니다. 정상훈이 유일한 신학 전공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집을 맡게 됐습니다. 1927년 김교신은 동인들 중 가장 먼저 조선으로 돌아와서 함흥 영생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가 아직 도쿄에 머물고 있었고요. 27년에 김교신은 양정학교로 옮겼고 함석헌도 27년에 돌아와서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모교였죠.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김교신은 1929년 봄에 서대문 밖에 있는 팔인동, 지금의 공덕동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거기에 와서 거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서조선사 사무실을 겸했습니다. 창간사, 1927년 7월에 이제 창간을 하면서 창간사
쓰게 되는데 창간사는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김교신이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석동이 쓴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김교신의 글이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김교신이 성서조선 창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고요. 함석헌의 회고에 따르더라도 동인들 중 앞장은 김이었다, 김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잡지를 내는 일도 실현하는 단계에 와서 모든 것을 추진한 것은 김교신이었고 성서조선이라는 이 이름을 제안한 것도 또 창간사를 쓴 것도 김교신이었다 이렇게 함석헌 선생이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간으로 40쪽 분량으로 내다가 8호 1929년 8월부터인데요. 8호부터 월간 24쪽 분량으로 냈습니다. 16호부터 1930년 5월입니다. 16호부터는 동인제를 폐지하고 김교신이 단독으로 성서조선을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 3월 158호를 내기까지 12년을 혼자서 지속했죠. 앞에 초기 3년을 포함하면 15년간 158호를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로서뿐만 아니고 식민지기에 발행된 모든 잡지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호수를 낸 잡지로 남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1920년 무렵 김교신이 무교회자, 식민지 무교회자로 준비되는 그 무렵의 사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렵의 사정은 사실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나중에 입신의 동기라는 글을 하나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치무라 간조론의 다파이어라는 논쟁 과정에서 쓴 글, 두 글에서 이 무렵의 사정을 조금 드러낸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김교신 선생은 뭐 그런저런 과거 이야기를 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여유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김교신 구안록을 삼키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김교신이 일본 유학을 위해 현해탄을 걷는 것은 1920년 3월 무렵이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이듬해였습니다. 세이소쿠 영어학교에서 2년, 도쿄 고등사범학교에서 5년을 수학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것은 1927년 3월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교신의 공생애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기독교로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1920년 4월 16일, 이건 김교신 선생이 날짜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일기를 보면서 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쿄 우시고메구 야라이마치에서 마스다라는 청년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이틀 후 야라이마치 성결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해 6월 27일에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활이 얼마 가지 않아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해 말에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고 그 분란 때문에 시미즈 목사가 쫓겨나는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막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김교신에게 큰 환멸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해 말인데요. 이 무렵에 김교신이 공생애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바로 우치무라 간조와의 만남입니다. 1920년 11월에 김교신이 우치무라를 처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만남에서 김교신이 큰 실망과 불만을 가지고 돌아왔다. 또 뭐 사정을 자세히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망을 안고 돌아왔지만
그로부터 조금 후에 11월 28일과 12월 12일에 우치무라의 욥기 강연을 들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21년 초부터 시작된 우치무라의 로마서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연을 2년간 아주 열심히 들었다고 돼 있고, 그 후로 1927년 3월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강연에도 참석했고, 또 히라버반, 아마 우치무라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룹에서 히라버반 공부를 하면서 무교회자로서 소양을 쌓게 됩니다. 어, 김교신이 우치무라를 만나기 전인 1920년 10월 15일 우치무라 간조의 구안록을 독파했다. 이것도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그 후로 종교와 문화, 또 기독 신도의 위안, 지인론, 흥국사단 등 우치무라의 다른 저서들도 읽었는데요. 우치무라 간조론에 답하여라는 글에 보면 이 무렵 그의 독서는 독서라기보다 기갈에 들린 이가 체면 차리지 않고 음식을 삼키듯 한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 기갈, 이 기갈은 대체 어디에서 연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또 김교신이 이 기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물음은 청년 김교신이 무교회자가 된 내면의 사정을 묻는 것과 같은 물음입니다. 어, 이 20살 김교신이 가졌던 기가를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아버지 상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상실. 어, 김교신은 함흥의 유력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의 나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 이 상실이 얼마나 컸는지 어, 그게 김교신의 글에 아주 편린으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녀들을 돌보는데요.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부인이 그때 아마 또 출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교신 쌤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불 떼고 밥해서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 떼면서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돼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불도 떼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서러움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런 유의 편린으로만 드러나 있는 어떤 상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교신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내면에서 다 극복이 됐고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교신 생은. 근데 이제 그게 부분은 그렇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김교신에게 있어 아버지 상실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김교신은 조선에 밀어닥친 근대 세계 앞에서 유교적 교양을 통해 삶을 정립하고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김교신의 입신의 동기에서 이 무렵의 사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논어의 유명한 구절이죠. 72 종심 소욕 불유구 해서 70세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 이 논어의 구절을 일생의 과정표, 이정표로 삼아서 나는 공자보다 10년을 더 단축해서 60세에 이 경지에 도달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열심히 구도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낭망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청년 전도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청년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에 입문하면 70세가 문제가 아니고 20살 청년도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내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20살 청년의 구도가 얼마나 진지한 것이었는지, 또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을 때 그 낭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말하려면 이 아버지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갈을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살 김교신에게 구안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안록, 우치무라 간조의 아주 유명한 저서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짓는다.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우치무라 간조는 죄의 문제와 속죄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치무라는 자신의 내면을 과학자, 자연과학자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죄와 속죄의 문제를 다루는 대목에서는 문명 비평가의 입장에 섭니다. 이 책 후반부에서 속죄가 인간사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점을 드러내는데 아주 공력을 기울입니다. 우치무라는 속죄의 원리가 무엇인지, 즉 사람이 타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물으면서 모든 선한 사람에게는 속죄하는 특성이 있다. 또 인류는 연대 책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김교신이 이 속죄 신앙을 어느 시점에 받아들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입신의 동기, 또 우치무라 간조론에 답하여 이런 글들을 통해 짐작하건대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교신은 입신의 동기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아를 수련함으로써 완성에 도달하려던 이 첫 기독교 이해, 이건 이제 그 전도자, 청년 전도자를 만나서 가졌던 첫 기독교 이해죠. 그것을 우치무라를 만남으로써 아, 앞에 이해를 넘어서는 두 번째 회심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고 죄악 덩어리임을 알고 지극히 천하고 약한 죄인 중에 죄인 하나가 지극히 거룩한 전능하신 왕 중의 왕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신의 동기에서 이 속죄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그 과정을 아, 꼼꼼하게 뭐 이래저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속죄신앙으로 음, 들어가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 상실, 그 기가를 지금 유교적 교양에서 기독교 속죄신앙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으로 하나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버지 상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국의 경험입니다. 철들 무렵부터 식민지 백성으로 자라나서 제국의 도시에서 유학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것도 참 짐작하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데요. 당시 소설 작품에서 이 경험은 종종 해결하기 어려운 분열의 경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청년들이 민족주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서 불공대천의 철심, 불공대천이라는 건 한 하늘을 같이 머리에 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 철심,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유학길에 오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1운동 실패 이후에 민족주의는 곧 개량주의로 떨어지게 됩니다. 개량주의는 이제 체제의 구조 자체는 그냥 두고 그 안에서 뭐 어떻게 교육도 하고 뭐 어떻게 힘을 키워보자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식민지 체제는 더욱 강고해졌고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인이 된 청년들은 근대의 보편지향과 식민지 현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야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분열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김교신은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이를
속죄신앙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신앙만으로 설명하자면 모든 속죄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이 다 분열을 극복해야 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김교신에게 있어서 우치무라 간조와 그의 무교의 주인은 김교신의 삶의 토대를 제공해 주었지만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으로서 김교신이 자기를 정립하는 과제는 오롯이 김교신 자신에게 지금 맡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교신을 비롯한 초기 성서조선 동인들이 우치무라 간조의 애국에 이끌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말은 김교신도 여러 번 했고요. 김교신뿐만 아니고 그 동인들이 우치무라를 회고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였습니다. 우치무라에게 우리가 배운 것은 애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치무라의 애국이 무엇인지 말하려면 불경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 도쿄 제1고등중학교 촉탁교원이었던 우치무라가 당시는 이제 1891년이죠. 1891년 불경 사건인데요. 우치무라가 교육치거 봉독식, 교육치거 봉독식에서 최경례를 거부함으로써 일어난 이 사건은 신앙의 입장에서 온몸으로 국가적 충성의 문제와 정면에서 대결했다. 요 지금 그 다음 표 안에 있는 요 구절은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일본의 지성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일본 근대 지성사의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신앙과 국가 체제가 지금 맞부딪힌 거기에서 신앙의 쪽에서 국가 체제에 권력에 거부했던 사건인 것이죠. 이 일로 우치무라는 큰 공경을 겪어했지만 이후로도 예언자적 지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비전론을 주장해서 전쟁의 불이함을 지적했고요. 또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일본의 주류 기독교를 향해서는 맞설 일은 소금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치무라가 열혈 애국자였다는 점은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애국을 이런 뜨거움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애국은 몰락한 무사의 후예로서 갖는 충궁관념이 밑바닥에 있었고 또 메이지기에 자리 잡은 국채 내셔널리즘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이 그 위에 얹혀졌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구약 성서의 예언자적 정념이 어우러진 그런 이념의 복합체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치무라의 애국을 두 개의 제 일본과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지저스와 재팬을 두 개의 중심을 가진 타원에 빗대어 말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미래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일본은 우리의 현재의 생명이 있는 곳이기에 이 둘 중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지 얘기할 수 없다. 우치무라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정의와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말하는 데서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치무라의 애국이 매력적이었다고는 해도 조선인 청년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었겠죠. 조선인 청년들로서는 우치무라가 그토록 사랑한 그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 안에서 자신이 배제된 자리에 있음을 발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치무라의 강연에 참석한 조선인 청년들로서는 우치무라의 애국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가지는 거죠. 전유함으로써 식민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그런 과제 앞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성서조선 창간사를 읽어보기로 할 텐데요. 이 창간사가 함축하고 있는 서사의 두께가 아주 두껍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명성이 세상의 자자함을 깨워본 바이런은 행복스러운 자였다. 많은 이제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뜻이죠. 많은 하루 저녁에 아무런데도 조선인이로구나 하고 연락선 갑판을 발부른 자는 둔한 자였다. 둔한 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김교시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과 연락선 갑판 위에서 발을 구르고 있는 자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런은 대영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태어나서 세기의 남봉꾼으로 또 자유인으로 살았던 영국의 시인입니다. 이런 바이런의 운명이 당시 조선인 대다수의 운명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뒤늦게 제국들이 벌이는 우승 열패의 각축장으로 불려나온 조선이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그래서 김교시는 처리될 무렵 식민지인이 돼서 평생을 식민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런의 운명과 김교신의 운명은 뭐 천냥지차라고 해야겠습니다. 바이런의 문장이 인생의 희극적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김교신의 문장에는 천형과도 같은 식민지인으로서의 고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 식민지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은 보편적 근대인으로서의 자기 발견과 대립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쿄 유학생으로서는 이 근대 도시에서 근대 지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것 안에서는 보편적 근대인으로서 자기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상상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 식민지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이 지금 서로 어, 두 개가 화해하기 힘든 그런 어, 자기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대립항의 간격이 클수록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치무라 성서 강연의 김교신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교신이 우치무라 강연에 처음 나가게 된 것은 1920년 11월. 이듬해 1월부터 로마서 강연에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오테마치의 대일본 사립위생의 강당. 이게 이제 도쿄의 아주 중심지죠. 여기에서 2년간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치무라의 강연 중에서도 활동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몇몇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테마치는 도쿄역에서 황거에 이르는 거리이고 또 거기에 대일본 사립위생의 강당은 700에서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대식 강당이었다고 합니다. 우치무라 이 강당에서 1910년, 19년부터 23년까지 간토 대지진으로 강당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강의했는데 특히 욕기 강의와 로마서 강의는 청중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지금 김교신이 앉아 있는 거죠. 다시 성서조선 창간사 문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곧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학창에 있어 학욕에 탐취했을 때 종종 자긍하였다. 학문엔 국경이 없다. 장엄한 회당 안에서 열화와 같은 설교를 경청할 때 나는 감사하기가 비일비재였다. 사해가 형제 동포다. 라고 단순히 신수하고 단순히 믿고 받아들였다. 그죠? 애도성 도쿄 아닙니까? 애도성의 내외에 양심에 충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 절실한 소수자, 뭐 우치무라를 비롯한 무교회주의자,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제2국민, 지금 조선인을 제2국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2국민의 훈도에 지금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걸 볼 때 나의 계획은 원대에 이르려 함이 있었다. 옳은 일을 하는데야 누가 시비하랴. 과연 학적 야심에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다. 사랑의 충동에는
사해가 흉중의 것이었다. 온 세계가 지금 가슴 안에,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거죠. 이상의 실현에 있어서는 이르려는 전도에 나만 양양할 뿐이었다. 때에 들리는 일성. 아무리 한데도 너는 조선인이다. 장엄한 해당에서 열화와 같은 설교를 하는 이는 또 양심에 충실하고 나라를 위하여 절실했던 또 제2국민인 조선인을 가르치는 일에 망식 몰두하더니 우치무라 간조입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빛내고 면서 듣고 있는 조선인 청년 김교신입니다. 강당에서는 지금 60이 된 우치무라가 놀라운 열정으로 또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내면서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경험, 이 경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성서의 메타포를 사용하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던 그 생명수를 마신 경험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또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고 하면서 나에게 오는 사람은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생명의 빵을 받아먹은 경험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네, 이런 메타포를 동원하는 이유는 앞에 부안록을 읽을 때 그 기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지금 무치무라 강연과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 장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안록을 허겁지겁 상쾌했던 김교신의 기갈이 지금 근원에서부터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세계로의 열림, 궁극적인 존재와 일치하게 되는 경험, 그리하여 세계에 대한 혼돈이 거치고 삶의 좌표가 정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 경험을 김교신은 담담한 문체로 감사하기가 비일비재였다. 또 나의 계획이 원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치무라 강연에 앉아있던 김교신과 연락선 가판위의 김교신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김교신이 도쿄 고등사범학교에서 근대학문, 지리 박물학인데요. 이걸 공부할 때 김교신은 근대인으로서 학문적 야심을 가졌습니다. 학문에 국경이 없다고 배웠던 거죠. 그가 우치무라 성서 연구에서 성서를 배울 때 그의 가슴은 사랑의 충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해 형제가 모두 동포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드넓은 세계를 향해 자신을 한껏 열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근대인으로 또 세계인으로 자신을 발견한 거죠. 하지만 그 길로만 내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해도 조선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이라는 이 세 글자가 낙인처럼 그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김교신이 마주했던 조선인이라는 자기 확인,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선인이란 자기 확인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당시 도쿄 유학생들의 내면을 다룬 소설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든가 이병주의 관부열락선, 이런 소설이 좋은 예입니다. 만세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조금 써놓은 게 있습니다. 당시 뜻있는 조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본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열강의 각 축장에 뒤늦게 불려나온 조선으로서는 근대 문명을 빨리 배워서 문명국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이 근대 따라잡기야말로 지난 120년 동안에 한국인이 경험한 이 근대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유학이 1920년대에 이르면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유학생들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 부산까지는 이제 육로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산에서 연락선에 올라서 현해탄을 건너서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겁니다. 관부 연락선, 관부라는 게 이제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연락한다는 뜻이죠. 관부. 관부 연락선은 식민지의 상징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길에서 청년들은 모두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문명을 배워서 조선을 구하겠다. 너도 나도 이제 도쿄로 가서 근대 문명을 배우는 겁니다.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의 눈에 도쿄는 찬란한 근대 도시였을 겁니다. 거기서 유학생들은 근대 보편주의, 또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고 근대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편적 근대인으로 또 세계 시민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뭐 할 만한 일이겠죠. 근데 조선인 유학생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대개 애 하나 둘 딸린 가장이었습니다. 김교신도 그랬죠. 어려운 형편에서 고학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형편이 좀 낫다고 해도 공부를 마치면 조선으로 돌아가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됐습니다. 방학이 되거나 공부를 마치고 조선으로 올 때면 도쿄에서부터 이제 되짚어서 고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본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오는데도 기차로 뭐 먼 길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간부 연락선을 타야 됐습니다. 이 여로, 이 여로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처음 유학으로 떠나올 때의 그 희망, 포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겠죠.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 또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자 처자식 그늘인 가장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소설얘기인데요. 이 소설은 조선인 유학생 이인화, 주인공이 이제 이인화입니다. 이인화가 도쿄에서 기말 시험을 치던 중에 조선의 집으로부터 전보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위독하니 얼른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여비도 꽤 큰 돈을 붙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감각으로는 다 접어두고 시험도 이제 그만두고 대충 짐 싸서 빨리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인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이제 보내준 돈을 찾아서 상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이제 연애 비슷하게 하는 음, 일본인 카페 종업원이 있는데요. 이 종업원한테도 가서 뭐 만나고 또 그렇게 기차를 타는데 기차를 타고 기로에 올랐다가도 또 일부러 누구를 만나려고 중간에 나고야에 내려서 예전에 뭐 만났던 사람도 만나서 막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지체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드디어 관부 연락선에 오르는데요. 제일 먼저 배에 오른 이나가 자리부터 이제 딱 잡아놓고는 목욕탕으로 달려갑니다. 물에 이제 탕 안에 몸을 잠그고 있는데 옆에 앉은 일본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선에 가면 한미천 잡을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궁금해하면서 묻습니다. 근데 대답이 뭐냐면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해서 그걸 팔아 넘겨서 떼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 당시에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당시 동아일보에 보도된 당시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된 걸로 보면 1922년의 일입니다. 니가타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의 그 댐 공사에 동원돼서 하루 17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이들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또 폭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고 이래서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세전의 목욕탕에서 듣는 얘기가 이 사건을 소설의 소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인화가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조선의 현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한데요.
이때 목욕탕 밖에서 이나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이나는 이제 조선식으로 이름이 불리니까 이나라고 불리니까 이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는 거죠. 이나라로서는 이제 지금 아주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욕탕에서 지금 불려나가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니까요. 짐을 수색당하게 되고 아주 봉변을 당한 거죠. 수색을 당하고 배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이제 붙잡고는 이제 안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막 지금 빨리 배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가까스로 배에 오르는데 뭐 잡아놓은 자리는 이미 없고 들어가도 이제 자리 잡을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 그때 연락선 갑판 위에서 검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조선인이구나.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이 사실을 곱씹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일은 당시 유학생들이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에서 흔히 겪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부 연락선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걸 뼈아프게 확인해야 하는 그런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었던 거죠. 김교신 선생의 글 중에도 보면 일기에도 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기회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관부 연락선을 차별 또 배제 감시의 공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서로선 창간사에서 김교신이 연락선 갑판 위에서 발을 구르면서 나는 아무리 해봤자 조선인일 뿐이구나 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사정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설 얘기를 한 겁니다. 김교신의 사정이 이 만세전의 인화의 사정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성서조선 창간사의 첫 두 단락에 아무런데도 나는 조선인이구나 하는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탄식에는 식민지인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자기 확인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발견의 자리, 이 자기 발견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자리에서 성소조선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가가서 성소조선을 이뤄요.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성소조선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교신을 이해하려면 이 자리에 가야만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성서가 들어오려면 이 자리에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서도 이런 자리에서 기록된 책이니까요. 이런 차별받는 자리, 배제된 자리에서 자기를 확인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교신으로서는 조선인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존재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자리에서 삶이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김교신의 아름다움을 말해야 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김교신이 이 고통스러운 자기 확인의 자리에서 아주 놀랍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어찌 이보다 더 무량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구가 달리 있으랴. 야,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조선인일 뿐이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량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구절이 없다. 이를 풀어야만 만사가 실 수 있고, 이를 풀어야만 만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선인이라는 이 자기 확인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에 시선은 초점에 합을 얻었고, 초점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대상은 하나임이 명확하여지도다. 우리는 감히 조선을 사랑한다고 대언치 못하나 조선과 자아의 관계에 대하여 겨우 무엇을
지득함이 알게 된 것이 있는 줄 믿노라. 당시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조선인이라는 이 자기 정립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자아 분열과 파탄에 처한 식민지의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김교신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가장 진지하게 씨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낸 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김교신은 한국 기독교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교신이 조선과 자아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됐다고 했을 때 그 무엇, 조선과 자아의 관계에 관한 무엇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무릎에 대한 답은 그의 삶 전체를 두고 말해야 되지만 우선 간단히 보자면 성서를 통해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성소조선을 창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같이 하고 소망을 하나로 생각하는, 소망을 하나로 품는 어리석은 사람 5, 6명이 동경시의 스기나미촌에 처음으로 모여서 조선 성서연구회를 시작하고 매주 때를 만나서 조선을 생각하고 성서를 배우면서 지내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 반여새에 누가 동의해서 이 지금까지 공부한 연구의 일부를 우리가 세상에 공개해보자. 그래서 그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했다. 명명의 우열. 이름이 잘 지었든지 뭐 또 때가 적당한지 아닌지 그건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건 묻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생각의 전폭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두 글자고 이 조선이라는 애인에게 보낼 가장 귀한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니 둘 중 하나를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성서 조선이었다는 거죠. 조선과 자아의 관계에 대해 무언가를 깨달은 자리에서 지금 성서 조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위 인용문에서 김교신은 조선을 사랑하는 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조선에 가장 귀한 선물인 성서를 주고자 성서조선을 창간한다. 김교신에게 있어서 조선과 성서는 어느 것 하나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작게 여기고서는 그의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위에서 말한 이 말은 책상 물림의 낭만적 결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 젊은 기분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깨달았다. 근데 김교신의 이 말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교신처럼 성서와 조선의 삶 전부를 쏟은 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교신은 단독으로 편집을 맡은 1930년 이후 12년간 성서조선을 간행하기 위해서 매달 집필과 편집, 교정, 서점 배달, 우편 발송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집필을 위해 밤을 새워야 됐고 매달 총독부와 인쇄소와 서점을 오가면서 엄청난 굴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결손을 자신의 교사 월급으로 메꿔야 됐습니다. 성서조선의 독자는 200명 내외였고 성서조선 한 권에 15전. 15전은 당시 조금 비싼 담배 한 갑을 사는 돈입니다. 1년 구독료가 90전. 이 구독료로는 우편 발송 비용을 겨우 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언젠가 김교 선생이 일종의 한탄을 섞어서 구독료를 받아서 잡지를 내는 것은 예수 재림 때나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에 이 정도의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조선에 가장 귀한 선물, 성서를 주겠다고 했던 이 창간사는 김교신의 사명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소명이라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자신과 자신이 몸담은
이 공동체의 모순된 자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일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조선 혼에게로 가라. 김교 씨는 조선과 자아의 관계에 대한 무엇, 이 무엇을 얻었습니다. 이제 시선의 초점이 모였고 또 그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선의 초점이 모인 곳은 조선이었고 대상은 조선인이었습니다. 또 성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 앞에 구절이군요. 마지막 구절은 뒤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성서조선아 너는 우선 이스라엘 집집으로 가라. 소위 기성신자의 손을 거치지 말라. 그리스도보다 외인을 예배하고 성서보다 회당을 중시하는 자의 집에는 그 발에 먼지를 털지어다.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신자보다도 조선혼을 소지한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라.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고 했을 때 이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이란 누구였을까요? 이 사명선언은 무교회주의와 닿아 있습니다. 닿아 있다기보다 무교회의 사명선언이었던 셈이죠. 창간사에서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이란 우선적으로는 기독 신자가 아닌 사람, 즉 제도교회에 때를 묻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교신이 보기에 당시 조선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것을 모방하느라 또 특수한 종교성에 매몰되어서 조선인의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성신자의 손을 거치지 마라. 또 그리스도보다 외인을 예배하고 성서보다 회당을 중시하는 자의 집에서는 먼지를 털어라. 기독신자보다 조선 사람에게 가라. 이런 구절이 향하는 것은 결국 제도교회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려면 조선혼이 무엇인지 말해야 될 텐데요. 이 말을 본질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라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혼이라고 말하는 조선혼이라는 게 뭔가 있어서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다. 이런 관념. 이런 관념은 이제 문화적 민족주의의 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20년대로 보자면 이런 관념이 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민족주의가 어, 민족 국가를 지금 건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그 종족 공동체가 가진 지상 최대 과제죠. 그렇게 하려니 민족을 구성해내야 됐습니다. 민족을 구성하려니 이제 뭐 언어 공동체, 언어가 하나로 묶였다든가 아니면 혈연 공동체다, 뭐 또 문화를 공유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불러내서 어, 그 민족을 구성하고자 한 게 이제 민족주의의 역사였는데요. 조선혼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구성된 개념이죠. 이건 본질적 개념이라기보다 구성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구성해내야 되기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은 김교신이 그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해 불러내고자 했던 누군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김교신은 성서적 기초 위에 이상적 인간상을 주조해야 됐고 또 이상적인 조선의 모습을 그려내야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과 비슷한 말이 김교신 선생님 글 곳곳에 나오는데요. 산상수훈 연구, 단행본 산상수훈 연구입니다. 단행본 산상수훈 연구 서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 성문에서 김교신은 산상수훈을 읽는데 특수한 소질이나 비범한 체험이 필요 없고 다만 천연한 인간,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천연한 인간이라면 가하고 만일 나다나엘 같은 순진한 조선 사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면 더욱 가하다.
그러니까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이라는 구절과 순진한 조선 사람의 심장을 가진 사람. 이제 거의 같은 말이겠습니다. 이것은 김교신이 성소조선과 그의 공생애 전체를 통해 불러내고자 했던 이였고, 가능태 또는 잠재태로 존재하는 그런 누군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성소조선아, 네가 만일 그처럼 인내력을 가졌거든 너의 창간일자 이후에 출생하는 조선 사람을 기다려 면담하라. 상론하라. 동지를 한 세기 후에 만난들 무엇을 한탄하겠는가. 26살 청년 김교신이 뜻을 세워서 지금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막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조선에 가장 귀한 선물인 성서를 주기 위해 성서조선을 창간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지금 100년 후에 독자를 향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조선 창간은 100년 앞을 내다본 기회였던 것이죠. 그가 100년 후에 만나기를 바랐던 이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식민지인이란 이유로 차별당하는 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타인을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이도 아니었을 겁니다. 좁은 종교성, 좁은 이념에 갇혀 다툼을 일으키는 이도 아니었을 겁니다. 드넓은 세계에 떳떳하게 나서서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온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었을 겁니다. 김교신이 성서조선 창간사에서 외친 목소리, 즉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로 가라는 외침은 100년 후의 독자인 우리를 향하고 있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